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박평 박혜진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실레스틴 잉의 굉장히 훌륭하고 재미있는 소설 작은 불씨는 어디에나를 이번 시간에도 박평과 함께 살펴볼 예정인데요. 그 전에 댓글 소개하겠습니다. 롤로님, 곧 임용시험을 보는 학생입니다. 일주일 전쯤 우연히 책걸상을 듣게 됐습니다. 시험 봐야 하는데 자꾸만 듣게 됩니다. 책을 좋아하지만 친구들과 어떤 같은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해 바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는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또 독서 토론이라는 이름을 걸면 부담스럽게 딱딱해져 쉽게 마음이 가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적당한 경계에 있는 단단하면서 적당히 말랑하고 유머러스한 책걸상을 알게 되어 행복합니다. 책을 사랑하는 마음이 목소리에서도 묻어나는 YG, 촌철살인 JYP, 우아하신 박평님 감사해요. 네, 우아한 박평. 우아한 박평 감사합니다. 네, 퓨어 땡땡땡땡님, 최근에 이제 책걸상 입덕하셔가지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그런 분이신데요. 늘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그 YG와 JYP보다 이 YG와 JYP가 저한테는 영향력이 더 큽니다. 방송된 책 읽느라 너무 바쁘네요. 팬심의 댓글 도배 중. 이걸 댓글 3개로 남겨주셨어요. 네. 자, 엘린 님도 댓글 주셨는데요. 이 댓글은 저 우아하신 박평님께서 한번 우아한 목소리로 소개해 주시죠. 내용도 정말 우아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광고가 참 신선하네요. 따라잡을까봐 아껴 듣는 책걸상입니다. 제가 나중에 크게 돼서 후원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광고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저희 자매 프로그램에서 하는 행사 광고 한번 넣은 적이 있는데 책걸상에다가? 네네. 우아한 광고였죠? 신선한 광고였다고. 네네네. 신선했을 겁니다. 네. 유쾌한 광고였죠. 네. 네, 알겠습니다. 엘리님 진짜 잘 되셔가지고 독지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응원합니다. 네. 저기 좀 빠른 시일 내에 크게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너무 오래 걸리면 저희가 그때까지 버틸지 잘 모르겠어요. 네, 빨리 큰 독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실레스팅의 작은 불씨는 어디에나를 살펴볼 텐데 지난 시간 방송을 복기를 해보니까 약간 독자들이 뭔 소리야? 하면서 좀 저 인간들 왜 오늘 이렇게 횡설수설해? 그래서 저희가 지금 책을 다시 좀 살펴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설정 중에 하나인 그 아까 이름 2개 막 동시에 불렀던 미라벨 머컬러 혹은 메이링 초우 요 사건 스캔들이라고 YG는 표현했는데 스캔들이라기보다는 좀 논란 이런 거에 가깝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사건이 일어나는 페이지 숫자가 한 160쪽 정도 가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쪽 3분의 1 지점에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까지는 설명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이런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이 리처드슨 시인회와 굉장히 가까운 또 다른 쉐이커하이츠에 사는 미국의 중산층 부부가 있는데 아이를 그렇게 갖고 싶은데 아이가 없어요. 네, 맥컬러시 집안이죠, 거기는. 네, 맥컬러시 집안이죠. 그 맥컬러시 집안인데 어느 날 이제 지역의 그 아동 위탁하는 보호소에서 연락이 오는 겁니다. 어떻게 연락이 온 거냐면 중국계 아이를 누군가가 소방서에 버리고 갔다. 그게 메이링 초우인 거죠. 네. 그 아이를 이제 그렇게 애를 간절하게 바랐던 맥컬러시네가 입양을 하면 어떻냐. 그래서 입양도 실제로 한 거죠. 그래서 이 맥컬러시네는 진짜 생각지도 않았던 선물 같은 아이가 비록 인종은 다르지만은 자기 집으로 들어와서 너무나 행복하게 보내고 그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칠 준비가 되어 있고 그래서 막 파티도 하고 뭐 등등등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아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런데 미아랑 같이 그 중국계 이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혹은 비정규직으로 채용되어 있는 광둥성에서 미국으로 온 지 얼마 안 된 한 20대 중국 여성이 자기 아이를 잃어버린 사실을 미아가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 미아는 당연히 연결을 시키겠죠. 네. 그 아이가 바로 이
그 메이링 초우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논란이 벌어지는 겁니다. 어떤 논란이 벌어지냐면 이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사실 아이를 버렸던 한때 너무나 힘들고 그래서 아이를 자, 잠깐 정확하게 합시다. 그러니까 진짜 잃어버린 건 아니고 예, 버린 건 맞죠. 예, 버렸죠. 이제 버렸는데 힘들어서 아이를 이제 소방서 앞에 갖다 놓은 건 사실인데 잠시 후에 그걸 이제 후회하고 있는. 그래서 다시 회복하려고 하지만 되찾으려고 오는 게 설정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가난한 중국 여성과 미국 시민권도 없는 시민권은 있나요? 없죠. 예. 없었을 것 같아요. 미국 네. 시민권도 없는 중국 여성과 그리고 이제 아이를 간절히 원했다가 무슨 하늘이 준 선물처럼 그 아이를 이제 입양하게 돼서 입양 절차를 밟고 있었던 그 미국의 중산층 가족 사이에 이제 대립구도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립구도 속에서 이 소설의 중요한 등장 인물들인 리처드슨 씬의 부부 그리고 그 아이들 그리고 미화와 펄도 이제 휘말리게 되는 거죠. 온 동네 사람들이 그 논쟁에 이제 휩쓸리게 됩니다. 결국 그 아이의 이름은 미라벨 맥컬러이냐 아니면 메이링 초우이냐. 그래서 네. 첫 페이지에 어느 편이냐에 따라 이름을 달리 불렀다라고 했는데 이 입양된 중산층 가정에서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아이를 미라벨이라고 불렀고 원래 엄마한테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메이링이라고 부른 거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막 뛰어드는 거죠. 예를 들면 성공한 중국계 2세 변호사가 아 나는 무료 변론을 하겠다. 메이링 초우는 자신의 문화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엄마한테로 당연히 친엄마한테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리처드슨 씨가 변호사잖아요. 변호사니까,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친구를 돕기 위해서 그리고 변호를 하게 되고. 그 집 리처드슨 씨의 아내도 기자니까 네. 또 관련되는 기사를 씀으로써 힘을 실어주는 친구를 돕고 친구를 뭐 돕고 이런 이런 설정이죠. 설정이 예.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최초의 제보를 했고 음흠. 이제 그 친엄마한테 네 딸이 어쩌면은 맥컬러신의 집에 지금 입양 절차를 밟고 있는 저 아이일 수 있어라고 처음에 제보를 했고 그리고 은연중에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는 결국 미아의 딸과 리처드슨의 아이들은 정말 친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이 입양 아이 사건을 계기로 미아하고 리처드슨 부부하고는 이제 일종의 적대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는. 대립적이죠. 네. 그러면서 아이들도 그 사이에서 이제 혼란을 느끼고 그 아이들이 혼란을 느끼는 과정에서 또 자신의 생각들을 다시 한 번씩 확인을 해볼 수 있게끔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또 막 생기는 겁니다. 네네. 네. 그리고 어쨌든 그 네 명의 아이들 그 이남 이녀잖아요. 예, 거기하고 요 펄이라는 어린 딸내미하고는 동성 간에 이성 간에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엮이고 엮이는 관계들이 계속 나오고 미아와 그 아이들, 그러니까 리처드슨 가의 아이들 그 중에서도 이렇게 집을 불태웠던 이지 사이의 어떤 또 연결성, 그렇죠. 이런 네. 것들이 계속 그 적대적이고 대립적인 관계 안에서 또 계속 이제 연결이 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하는 관계들이 참 나오죠. 재밌는 게 하여튼 펄은 그 리처드슨 부부를 정말 좋아하고 그 집 아이들도 좋아하고 그 막내딸 이지라는 아이는 엄마 아빠를 특별히 뭐 싫어한다는 느낌은 크게 나오지 않습니다만 미아를 동경. 미아를 동경하고 네. 네. 이제 미아를 동경할 수밖에 없는 또 이제 그 배경이 있긴 하죠. 이지의 특수한 사정이 있고 특수한 사정 때문에 특히 리처드슨 부인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이지에게 뭔가 엄격하게 여러 가지 성취를 보일 것을 요구를 했죠. 이제 그런 것들이 막 쌓여가면서 이지는 이 답답하고 권태롭고 그리고 무엇인가 좀 설정에만 의존해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은 자신의 집이 아니라 자유로운 어떤 걸 동경하게 되는데 그 롤모델이 바로 미아가 되어 있는 거죠. 이게 계급 갈등인 동시에 세대 갈등이기도 하고 문화 갈등이기도 네, 문화 갈등이고 그 되게 여러 가지 갈등들이 그 관계 안에서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미라벨 맥컬러 혹은 메이링 초 이슈가 생기면서 인종이라던가 혹은 이민 네. 간의 갈등 같은 것도 이제 딱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정말 미국 사람들이 이 소설을 읽고서
느끼는 재미와 충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이 지금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굉장히 세련되고 흥미로운 방식으로 이 소설이 다 응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읽으면서 아 이거 내 얘긴데, 아 이거 내 얘긴데, 그리고 또 나는 어느 쪽 편에 서야 되지? 뭐 이런 얘기,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 소설을 읽게 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미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한 시대, 그러니까 이게 뭐 9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여전히 유효한 어떤 시대의 벽화 같은 작품이어서 이거는 시간이 지나도 사실 가치가 있을 수밖에 없는 작품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작가는 지금 이렇게 약간 트렌디하거나 어떤 추리적인 어떤 뭐 하나의 이야기로서의 소설뿐만이 아니라 되게 사회적인 갈등과 논쟁들을 담고 있는 흔히 우리가 고전으로 남는 작품들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미학들을 다 갖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 소설이 흥미로운 게 무엇이냐면 제가 많이 봤거든요. 찾아봤어요. 도대체 이 JYP가 픽한 이 소설을 혹시 먼저 읽은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읽었는지 했는데 대부분 다 호평일색이더라고요. 호평일색인데 정말 평들이 진짜 케바케예요. 다들 좋다고 하는데 좋은 이유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진짜 제목처럼 작은 불씨는 어디에나 그 미아의 그런 삶의 태도에 자유롭고 뭔가 파격이고 금기를 깨고 그런 삶의 태도가 뭔가 꽉 짜인 듯한 리처드슨 신의 균열을 일으키는 것에 약간 쾌감을 느끼면서 좀 감정이입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미스테리적인 요소가 있는 스토리텔링이 강한 소설로 또 읽어서 재밌다고 하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약간 중산층의 허위의식, 이게 미국 사회를 겨냥한 것이긴 하지만은 한국 사회 중산층이라던가 뭔가 좀 꽉 짜여가지고 무엇인가를 지금 해보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뭔가 통쾌하게 한 방 먹이는 듯한 그런 걸로 또 읽으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읽는 분들마다 이 소설에서 본인이 찾는 포인트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소설을 읽을 때 되게 중요하다 혹은 좋다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각자마다 있을 텐데 그 기준들을 어느 측면에선 다 충족시키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 여러 측면으로 봐도 다 이제 균질하게 좋다고 평가할 수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제 두 분한테 읽자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서로 책을 추천할 때는 이런 면에서 좋아라면서 뭔가 이유를 달아서 추천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책은 제가 그냥 좋아. 뭐라고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하여튼 정말 괜찮아요. 읽어봐요라고 그렇게만 말했던 기억이 나네요. 맞아요. 그냥 뭔가 제목이 좀 촌스러운데 무조건 좋대. 그래서 읽어보래. 그래서 속으로 뭐야 작은 불씨. 저는 처음에 그래서 이거 추천하셨을 때 제목을 듣고 저런 취향 아니셨던 것 같은데 이게 약간 인생에 대한 뭔가 되게 에세이스틱한 좀 느낌을 풍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 그 제목을 지금 다들 영어로는 근사한데 한국말로는 촌스럽다라는 영어 사대주의적 발언을 저희가 했습니다만 Little Fires Everywhere가 원래 제목이죠. 이 원제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자면 세상이 나빠질 수 있는 혹은 인생을 망칠 수 있는 수많은 가능성들은 너무 여기저기에 널려 있다. 이런 뜻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다르게 생각했는데요. 어떻게 느꼈어요? 이 소설에도 나와요. 소설에도 나오는데 이제 작가가 의도하고 소설에서 나왔던 건 뭐냐면 모두가 다 지금과는 다르게 살 수 있을 만한 불씨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불씨를 일부러 꺼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불씨를 밖으로 보이지 않도록 꼭꼭 싸매고 있다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불씨를 큰 불로 키우면서 뭔가 나아간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라는 게 책에 나옵니까? 네. 그래서 그 불을 질러버리라고. 그래요. 전 책을 읽었는데 왜 다른 소리를 하고 있었을까요? 네. 그래서 저는 그만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그게 저는 그 미아가 그 자기를 롤모델로 하면서 쫓아다니는 이지에게 그 하는 대화 중에서 그런 대목들이 나오는데 저는 그걸 제목으로 쓴 건 약간 이 책을 세일즈하기 위한
출판사의 마케팅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게 이 소설의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의미도 분명히 있을 테고 책에 뭐 있다니까는 당연히 이제 그런 의미가 있을 텐데 이 책에서 제일 중요한 어떤 행위, 사건 그리고 첫 장면에 나오는 게 이제 집을 불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을 지르고 불이 난다라는 거는 뭔가 하여튼 파국을 상징한다고 저는 해석을 했고, 근데 이제 작은 불씨 훅 불면 혹은 쿡 밟으면 꺼지는 불씨들은 곳곳에 있는데 그것들 어느 거가 진짜 발화가 되어서 큰 불이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세상이 알고 보면 얼마나 위험한 곳이고 세상이 알고 보면은 얼마나 예측하기 힘든 곳이고 우리 인생도 얼마나 이 불가해한 것인가 뭐 이런 의미도 이중적으로 담겨 있지 않나라고 혼자서 이제 짐작했다고요. 네. 그리고 방금 JYP 이야기가 맞는 게 뭐냐면 이 책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굉장히 불길한 분위기예요. 전체적으로 자체가 사실 좀 불길하잖아요. 그렇죠. 네. 불길한 분위기예요. 그래서 그 미아를 처음 맞닥뜨렸을 때 그 리처드슨 부인도 굉장히 불길하게 느낍니다. 아무 이유 없지만 왠지 분위기가 좀 거시기한데 이런 느낌을 맞아요. 받죠.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미아는 분명히 이 소설의 주인공인데도 불구하고 소설의 전반부에는 그 미아의 딸인 펄과 그 리처드슨 집안의 아이들 간의 관계가 부각이 되지 미아는 계속 주변적으로만 약간 불길한 인물로만 이렇게 약간 그려져요. 그러니까 미아는 이제 어떤 불씨를 안고 그 이 도시로 와서 리처드슨 집안의 그 불씨를 지피는 어떻게 보면은 보기에 따라서는 방금 JYP가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없었을 법한 불운을 그쪽에 던진 뭐 당사자일 수도 있겠고요. 읽는 이의 관점에 따라서는 그리고 이 소설 속 주인공의 관점에 따라서는 그리고 또 JYP가 한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소설 곳곳에 선택의 문제를 계속 작가가 환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지난 편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만약 무디가 그때 펄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지 않았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부터 시작해서 중간중간에 누구는 오랜 시간을 두고서 그때 내가 왜 그 결정을 했을지를 두고두고 생각했다. 뭐 이런 식의 대목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또 막 독자들로 하여금 하게 하는 거죠. 원래 우연과 운명과 선택은 다 결국 그놈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되게 철학적인 제가 그 말씀이시네요. 가장 사랑하는 작가, 우리 책걸상에서는 한 번도 안 폴 다뤘습니다만 폴 오스터거든요. 폴 오스터는 그 우연과 운명의 경계를 정말 절묘하게 넘나드는 그러면서 책 한 권을 딱 덮을 때마다 그래 인생이란 이런 거지 라는 느낌을 이 강력하게 주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데 이 책도 약간 뭐 그런 면에서는 사실 미아와 펄 모녀가 이 오하이오 주로 오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 뭐 동부 서부 갔던 이 모녀가 그냥 어떻게 하다가 여기에 왔고 여기에 온 거는 아무런 특별한 뭐 이유가 없단 말이죠. 필요는 없는데 우연히 여기에 왔고 우연히 하필 또 리처드슨의 집에 새를 들었고 그러면서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또 리처드슨 부인이 집요하게 미아의 뒤를 캡니다. 그것도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왠지 기자로서 느끼는 촉 뭔가 있을 것 같아. 뭔가 불길해. 그 기자가 아니었으면 그럴 일이 없을 텐데 뭔가 호기심 플러스 불길한 어떤 것의 정체를 확인하고 싶어서 뒤를 캐다 보니까 결국에는 또 틀리지 않죠. 예감은 틀리지 않고 또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거죠. 현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당연히 벌어질 수도 있죠. 네, 전혀 비현실적인 설정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아가 또 그리고 미아가 펄을 혼자서 키우게 된 사연도 너무나 현실적이면서도 소설 같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복잡한 사연까지 얘기할 수는 없고요. 네, 현실적이면서도 소설 같고 하지만은 개연성은 충분히 있고 또 그런 사건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지금 1990년대 후반에 이 오하이오주의 이 중산층에 모여 사는 도시와 딱 접속이 되면서 또
불길이 확 일죠. 그러니까 이 소설이 되게 사실주의적이고 진짜 그 리얼하잖아요. 이야기들도 그렇고. 그런데 그 불이라는 것이 보통 그 소설에서 되게 광기에 휩싸인 인간이 선택하는 하나이기도 하고 되게 미학적인 장치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되게 예술가 소설적인 면모도 있어요. 근데 미아가 실제로 예술가이기도 하고 이 불을 저지른 그 이지의 성향을 보면은 되게 예술가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고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되게 미학적으로도 완결성이 높은 완성도 있는 이야기이고 동시에 사회성 그다음에 뭐 리얼리즘 이런 것들도 색깔이 아주 강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아티스틱한 그러면서도 되게 소설 어떤 본연의 즐거움을 되게 주는 작품인 것 같아요. 미아는 또돌이 사진 작가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 사진을 이용한 아티스트죠. 하지만 그 작품이 이제 미국 뉴욕의 현대미술관에 걸릴 정도로 촉망받는 아티스트이기도 합니다. 소설 속에서의 설정은 사진을 되게 왜곡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딘가에서 잠시 머무를 때마다 작품 하나씩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 쉐이커 하이츠에 있을 때도 어김없이 본인의 짜투리 시간을 활용을 해서 작품 작업을 해서 작품을 완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작품을 놓고 가죠. 무엇인지는 말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작품을 묘사하는 장면이 또 약간 전율이 일죠. 마지막에. 그러니까 뒷부분에 이제 떠나면서 그 작품을 놓고 가는데 그 작품에 대한 묘사가 소설에서 하나씩 묘사가 되는데 그게 또 약간 독자로 하여금 존율하게끔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소설을 다 읽고 나면 처음에 불을 내는 것, 방화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런 미아의 예술 작품들까지 쭉 오고 나면 이게 되게 예술가 소설로서의 면모가 강하고 이제 그런 측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어떤 가정 뭐 추리극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확연하게 구분되는 지점들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자, 제가 이 소설의 메시지를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게끔 하는 대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생을 두고 엘리나 리처드슨, 그 리처드슨 부인인데 평생을 두고 엘리나는 그처럼 불같은 열정이 위험하다는 것을 배웠다. 열정은 통제에서 쉽게 벗어나 버렸다. 벽을 타고 올라가 참호를 뛰어넘었다. 불꽃은 벼룩처럼 뛰어올라 빠르게 번져나갔다. 산들바람에도 불씨는 수 킬로미터를 날아갈 수 있었다. 올림픽 성화처럼 그 불꽃을 통제하여 조심스럽게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건네주는 편이 나았다. 혹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처럼 신중하게 불꽃을 돌보는 것이 나을지도 몰랐다. 빛과 선은 절대 아무것도 불타오르게 하지 않는다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키도록 조심스럽게 통제되고 길들여지고 갇힌 상태에서도 행복하게, 핵심은 큰 불을 피하는 것이라고 엘리나는 생각했다. 이게 제가 메모한 대목인데 읽다 보니까 아까 JYP가 이야기했던 거랑 제가 이야기했던 게 절묘하게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네요.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불씨는 막 퍼뜨려야 되고 막 질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쪽이 있고, 불씨는 가능하면 통제되어야 되고 그리고 꼭꼭 감춰둬야 되고 생각하는 쪽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쪽에서 보면, 왜냐하면 불씨는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대목이 어디서 나오냐면 엘리나가 미아의 뒷조사를 시작하면서 뒷조사를 하면서 이제 미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자신을 성찰하면서 이제 생각하는 대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씨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이 사람들마다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게 다 드러날 수 있는 대목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핵심적인 사건들, 그 사건들에 얽혀 있는 갈등 요소들, 이런 것들을 두고 그 불씨를 키울 것인지 그 밟아서 꺼뜨릴 것인지에 대한 생각에 따라서 다 그런 갈등 상황에서의 선택들도 다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런 게 작은 불씨는 어디에나의 소설의 굉장히 재밌는 묘미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다르게 소설을 읽을 수 있고 다른 포인트에서 재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소설을 읽으면서 저는 제일 재미있었고 또 소설을 잘 썼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그런 종합적으로 여러 성격들을 다 갖고 있는 것이기도 했지만, 그 인물과 인물 사이 관계들이 좀 전형적인 관계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특히 뭐 이지와 엄마의
관계도 그렇고 미아와 펄의 관계도 그렇고 우리가 통상 뭐 엄마와 딸 그리고 뭐 형제들 간에 상상할 수 있는 좀 전형적인 관계들 틀에서 좀 벗어나 있다는 것도 근데 완전히 벗어나 있지 않으면서 조금 어느 정도로 그 이탈돼 있는 그런 각도들이 되게 매력적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뭐 이렇게 추천사 읽어보면 하나도 버릴 인물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쓰면서도 그런 효율성을 가지고 간다는 거는 또 이 작가가 갖고 있는 역량을 좀 볼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네. 이제 벌써 11월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올해 읽은 책들을 중에서는 내가 연말에 정리할 때 올해의 책으로 꼽을 만한 책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종종 그 최근에도 이게 누가 목록을 물어봅니까? 그런 뭘 그런 걸 고민하고 그래요? 누가 묻지도 않는데. 아니 묻지도 않은데 고민하는 게 저희들의 근데 그 올해 읽은 책들을 쭉 이제 넘기다 보니까 마치 작년에 섬에 있는 서점을 JYP 픽으로 선정했던 것처럼 작은 불씨는 어디에 놔도 올해에 읽은 소설들 중에서 제일 수작 중에 한 권으로 꼽을 만하구나라는 생각을 들더라고요. 저는 올해뿐만이 아니라 최근 한 몇 년 동안 읽은 소설들 중에서 지금 당대에 나온 소설들 중에서는 거의 최상의 소설로 생각해요. 네. 뭐 그냥 제가 추천해드렸다는 것만으로도 왠지 뿌듯하고 막 기쁘네요. 네. 아니요, 두 분이 이렇게 칭찬하니까. 작은 불씨는 어디에 나는 정말 두고두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거 읽어봤어요? 안 읽어봤으면 한번 읽어보세요라고 추천을 하고 싶은 책이고 실제로 제가 몇 분들한테 추천을 했는데 돌아오는 반응이 정말 꿀잼이다. 정말 재밌다.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끔 하는 대작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벨상 분위기가 나는 대작이 재미있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게요. 네. 근데 우리는 지금 피에르 르메트르의 오르바르를 올해 발견을 했는데 거기에 이어서 또 그보다 훨씬 더 어린 작가인 실레스트 잉의 작은 불씨는 어디에 나를 또 한 번 발견하게 된 게 아닌가 싶어서 그 책걸상 소설 좋아하는 애청자들이라면은 진짜 해 가기 전에 꼭 한번 손에 들고 정독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몇 차례 뭐 걸 온 더 트레인 이야기도 나와 있었고 뭐 스릴러 같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미스테리 같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정말 페이지 터너잖아요 또.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꼬리에 물게끔 하는 소설이 굉장히 드문데 이 소설이 딱 그런 전형적인 소설인 것 같고 청취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노벨상 탈 것 같다. 뭐 최근 몇 년간 읽은 당대 소설 중에 최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페이지 터너래. 야. 거기에다가 저는 우리나라의 좀 소설가들이 한번 쭉 읽고서 자극을 받아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읽으면 욕심 날 것 같아요. 진짜 나도 한국을 무대로 해서 YG가 비웃겠지만 JYP는 늘 이런 소설을 쓰고 싶어합니다. 그러니까 꿈이니까요. JYP도 자극 받았잖아요 지금. 이 셀레스트 잉의 부모님 얘기 잠깐 했는데 이제 아빠는 나사에서 일했던 물리학자고 돌아가신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엄마는 이제 화학과 교수고 이랬는데 아이는 뭔가 문학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랐던 것 같아요. 이 위키피디아 보면은 이제 한자 이름, 중국 이름이 적혀 있는데 비단 기자에 시자를 썼어요. 애 이름을 기시, 우리 발음으로 읽자면 그런 아이 이름에다가 이 포임이라는 그 시자를 넣어서 지어준 걸 보면 본인들은 과학자였지만 아이는 훌륭한 작가가 되기를 바랐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설을 좋아하는 과학자였을 수도 있죠. 소설이나 시를 좋아하는. 그렇겠죠. YG도 소설 그렇게 좋아하는데 생물학 전공한 걸 보면 생물학 전공하고 실제로 밥벌이는 과학적으로 하는데 과학이나 과학기술 쪽으로 해서 밥벌이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방금 우리나라 한국 작가들이 읽으면 되게 자극을 많이 받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소설은 천재가 쓴 광기가 돋보이는 소설이라기보다는 정말 라이팅 수업을 정말 잘 받고 그 근력을 잘 키워온 작가가 어떻게 보면 되게 모범생처럼
너무 그거를 잘 훈련받아서 그게 어떤 정점에 이른 소설 같은 느낌이 맞아요. 들어요. 약간 네. 무슨 작가가 막 그런 막 일필이지로 쓴 소설이라는 느낌이 안 들고요. 천재로 태어나서 막 이런 느낌보다는 계속 고쳐가고 네. 막 그 풀로 짜고 인물 관계도 그려가면서 에피소드 취재해가지고 막 썼다라는 느낌도 좀 들긴 해요. 네. 그래서 장편 소설 공부할 때 오히려 이런 소설을 놓고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근데 지난번에 소개한 그 비바 제인의 게브리엘 제빈도 하버드 영문과 출신이고 셀레스트 잉도 같은 과 출신인데 서로 알 수도 있겠다. 몇 년 차이니까. 알 수 있겠네요. 네. 게브리엘 제비는 약간 3년 차이니까 같이 공부했을 수도 있어요. 같이 학교 다니고 학교 다니고 같이 그랬을 서클 활동하고 그랬을 수도 수 있겠다. 있겠네요. 네. 근데 어쨌든 원래 이렇게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이 하버드에 가는 거예요? 아니면 하버드에 가면은 뭔가 특별한 교육을 시켜서 이런 걸 쓸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걸까요? 아, 뭐 머리 좋으면. 하버드에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근데 괜한 질문 네, 죄송합니다. 게브리엘 제비는 약간 모범적이라기보다는 약간 손 가는 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고 약간은 예측하지 못하는 길로 가는데 그게 주는 독창성이 있고 실레스트 잉은 그런 독창성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정교하게 촘촘하게 노력으로 돌파해 나가는. 제가 그래서 만약에 학교를 같이 다녔으면 둘이는 안 친했을 것 같아요. 왜요? 좀 게브리엘 제비는 약간 삐딱하게 이제 뭐 시위 같은 것도 가끔 나가고 좀 술도 마시러 다니고 뭐 마리아나 같은 것도 가끔 하고 그랬을 것 같고. 나는 게브리엘이랑 친했을 것 같은데. 셀레스트는 아니라. 두 작가가 이미지도 되게 상반적이던데요. 달라요. 근데 셀레스트 잉은 약간 되게 수업 절대 안 빠지고 교수님들한테 항상 A볼 리포트 받고 장학금 꼬박꼬박 타고 맞아요. 왠지 그런 스타일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사진 나오거든요. 사진도 예. 좀 그런 네, 이미지죠. 사진도 확실히 두 사람은 좀 다른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레스트 잉이 자기 내면의 약간 그런 반대되는 초상을 작은 불씨는 어디에나의 그 미아라고 하는 예술가로 그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미국인 이 작품 자체가 이해하고 있는 그 어떤 미국인의 무의식의 그 미아라는 존재가 크게 각인돼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아무래도 백인이 아닌 이 셀레스트 잉 본인이 어떤 주류 미국 사회에 불안감을 던져주는 그런 측면에서는 미아의 또 캐릭터로 투영됐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그렇게 있겠고. 해석될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제가 셀레스트 잉의 이 작은 불씨는 어디에나를 하기 전에 잠깐 박평이랑 사담을 나눴었는데 그때 박평이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정작 방송에서는 그 이야기를 안 하는데 무슨 얘기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항상 약간 근원적인 불안감 같은 게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근원적인 충돌 지점이 있는 건데 어떤 거냐면은 지금 미국의 성취가 약간 금기를 깨고 도전하고 그리고 뭔가 일탈을 함으로써 만들어진 성취인 거잖아요.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근데 사실 지금 미국은 최강대국이고 너무나 안온하고 본인이 기준이 되어버렸잖아요. 그 갈등이 미국의 근원적인 불안 이런 것과 연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제가 박평한테 들었었는데 어쩌면은 그런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불안을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정말 1년 넘게 베스트셀러 수위에 있다라는 건 뭔가 그 사회의 본질적인 무엇인가를 건드리지 않으면은 웬만한 마케팅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그 대목을 되게 박평이 되게 중요하게 포착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훌륭한 말씀이긴 한데 미국 사회의 근원이든 무슨 인류의 근원을 건드리든 간에 재미없으면 절대 1년 동안 톱10에 들어가지 않죠. 맞아요. 재밌습니다. 하여튼 수많은 방식으로 고급지게 해석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에도 있지만 어쨌든 재밌는 소설이다. 정말로. 누구에게나 추천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추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비바 제인은 차라리 모두에게 쉽게 추천할 수 있는데요. 이 책은 뭐라고 표현하기는 힘든데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만약에 한국 작가 중에서 손보미 작가의 소설을 좋아한다. 그러면 이 작품 거의 100% 좋아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손보미 작가가 이렇게
중산층 가정에 잠복돼 있는 긴장감, 위기감 이런 것들을 되게 기미적으로 잘 포착한 소설들을 많이 쓰거든요. 뭐 그런 소설들. 그리고 저는 오히려 막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아, 나는 소설 안 읽어. 소설에서 얻을 게 뭐가 있어. 이런 분들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참 한심하게 보는 분들인데 그렇죠. 예, 그런 분들이 만약에 안 볼 거예요, 그런 분들은. 안 보겠죠. 네, 보고 나서도 이걸 왜 나한테 보라 그랬어라고 얘기할 겁니다. 네, 아무튼 그 책걸상 애청자분들 중에서 소설 독자들 그런데 좀 여러 가지 편향된 소설이 아니라 이렇게 좀 한 소설을 읽었는데 좀 종합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얻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는 분들은 읽으면은 저는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히가시노 게이고 같은 거를 읽으면 재미는 있는데 어디 가서 이렇게 뭐 얘기하거나 일기 쓰거나 뭔가 이렇게 책장에 꽂았을 때 뿌듯함 이런 게 좀 없잖아요. 약간 좀 남는 게 없어. 그러니까. 약간 진짜 시간 죽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정말 책꽂이에 꽂아두면은 막 폼나고 근사할 것 같고 뭐 애가 뭐 아빠 이 책 읽었어 이러면 아 그럼 이러고 얘기하고 싶은 이런 근사한 소설들은 되게 유주얼리 재미가 없잖아. 재미가 없죠. 근데 요건 이제 둘 다라는 거. 요 정도 했으면 사시겠네요. 네. 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네, 네, 자곤볼 씨는 어디에나 읽고서 나무의 철학? 이런 잘 모르는 출판사에서 네. 나온 책이었네요. 나는 이렇게 읽었다. 그리고 이런 포인트들이 재밌었다. 혹은 뭐 의외로 별로 재미없었다. 그냥 마음껏 댓글 남겨주시면 또 댓글 소개하면서 같이 한번 저희들이 복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